한양대학교 윤혜선 교수님을 모시고 고영양 인공지능 시스템 규제 체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윤혜선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사실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인 고영양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발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에 더해서 우리 이제 법제연구원 그리고 데이터법 정책학계 입법조사처에서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모여서 인공지능 기본법의 발전 방향을 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저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고영양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서는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제가 여기 도착하자마자 여기 계신 분들께 20분 갖고는 불가능하고 한 200분은 주셔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 논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제 발제보다 앞서서도 이미 고영양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었고 또 이후에 저희가 또 전문가분들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전문가분들이 또 이제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는데 고영양 인공지능은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루지 못한 부분까지 다 잘 짚어주실 거라고 믿고 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PPT가 잘 안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PPT로 되어 있군요. 예.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오늘 발제를 하려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기본법이 추구하는 바가 인공지능도 발전시키고 또 신뢰 기반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와 관련 그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고영양 인공지능 규제 체계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서 이거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럼 과연 이 제도가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좋은 수단을 우리가 만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러니까 문제 의식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공지능 기본법의 목적과 특히 핵심 철학은 지능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를 우선시하고 또 그걸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신뢰에 대한 개념도 제가 한 1시간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없는 점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그럼 왜 고영양 인공지능 규제를 우리 입법자들께서는 핵심 규제 수단으로 만드셨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모든 인공지능을 다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핵심 영역을 우리 또 이제 우리 법에서 요구하는 뭐 비례 원칙이라던가 이런 것의 명확성 원칙이라던가 이런 걸 기반해서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고영양 인공지능 시스템 규제 체계를 만드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에 대한 거버넌스는 위험도, 그러니까 리스크에 기반한 접근을 지금 모든 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한국적으로 이제 구현한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영양 인공지능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법상 11개의 영역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본법이 지향하는 바는 그러니까 고영양 분야의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서 우리나라 전체 인공지능 생태계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이걸 통해서 혁신을 이제 촉진하고 진흥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제 질문으로 들어가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더더군다나 현재 세계는 뭐 이미 트럼프 이제 제 2기 정권이 이제 출범한 전후로 해서 인공지능의 활용 이제 굉장히 많은 영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능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규제나 안전성은 좀 약간 뒤로 후퇴한 측면이 있고요. 더더군다나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특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 패권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이 제도가 우리가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체계, 고역량 인공지능 규제 체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본법은 AI에 대해서 다원적으로 혹은 삼원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고역량 인공지능 시스템을 규제하고요. 또 연상량이 높은 고성능 인공지능을 규제를 하고 또 생성형 인공지능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의 체계로 보이시긴 하지만 이 세 가지가 동시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규제의 목적이나 기준이 좀 다른데요. 고역량의 경우에는 활용 분야를 기준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고성능의 경우에는 이제 컴퓨팅의 능력, 파워, 연산량을 기준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생성형은 기능으로 기준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각각이 하나하나 뜯어보면 강한 규제가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이게 동시에 적용된다고 할 때는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고역량 인공지능만 이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역량 인공지능은 뭘 규제하는 것이냐? 사람의 생명이나 또 신체의 안전이나 또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제 규제를 하는데요. 규율 대상으로 삼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시스템이 어디에 활용되느냐를 이제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7가지 핵심 분야를 열거하고 있고 요 리스트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고역량 인공지능 시스템은 누가 지켜야 되느냐? 앞서서 우리 정원준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공지능 사업자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인공지능 사업자는 개발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로 구분이 되고 있고 이거는 인공지능의 생태계를 고려해 봤을 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한 것이다라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역량 인공지능 시스템을 제가 개발하거나 이제 이용하는 사업자다라고 하면 우리 법에 의해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가 이걸 좀 살펴보면요. 뭐 법에 여러 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의 기업의 관점에서는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뭘 해야 될지 시장에 출시하는 시점에 뭘 해야 될지 시장에 들어간 이후에 뭘 해야 될지의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만들거나 제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고역량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기술적으로 잘 갖추고 있었는지 검인증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권 역량 평가라는 걸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법에 보면 노력하라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데 제가 기업이라면 물론 법에서는 노력하라는 취지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좀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 의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고역량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투명성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이용자에게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고역량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라는 걸 사전 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또 그 진입 단계에서의 의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실은 요 안전성 신뢰성 확보 조치 의무는 생애 주기 내내 적용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준비 단계이든 제공 단계이든 운영 단계이든 지속적으로 이제 지켜야 되는 것인데 우리 법에 사실 이것이 또 우리 인공지능 기본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에는 6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또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뭐 조사나 그러니까 감독 권한이나 또 과태료라는 이제 제재 수단도 실효성 확보 수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를 위해서 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도 이제 갖추고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고역량 인공지능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이다. 그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규제 체계의 전반적인 구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가 사실 핵심인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오늘 제 발표의 목적과 관점은 우리가 만든 고역량 인공지능 규제 체계가 과연 인공지능 기본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제 요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요 관점에서 기업들은 혹은 다른 이해관 국민들은 시민들은 혹은 이용자들은 혹은 이용 사업자들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리스트가 훨씬 많았는데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6가지로만 추려왔습니다. 첫 번째, 아마 이 부분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앞서서 우리 정원준 박사님도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그냥 빠르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왜 고위험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왜 하이 리스크가 아니고 하이 임팩트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법학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행정학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경제학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을 담아낸 법이기 때문에 입법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법자들이 선택한 건 고영향인데요. 저는 이제 어떤 분이 고위험파와 영양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학자 전문가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영양파입니다. 참고로 저는 지속적으로 위험이란, 우리나라에 한국어로 리스크라는 게 개념이 있었다고 하면 저는 리스크를 사용하는 걸 당연히 이제 지지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리스크도 위험으로 번역하고 대인저도 위험으로 번역하고 하자드도 위험으로 번역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위험이 다 같은 강도의 위험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동차 사고의 위험이나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했을 때의 위험이나 인공지능의 위험이나 같은 다 위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인공지능 기본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수사적, 정책적 용어의 선택인가. 저는 오히려 혁신 친화적인 관점에서는 영향, 그리고 국민의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향이라는 이제 표현이 더 좀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용어 선택의 문제이고, 사실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영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위험성,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라는 측면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개발자의 초점을 맞춘 규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임팩트를 규제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보통은 정말 그 시장에 출시되는 그 단계, 서비스나 제품이 나오는 그 단계, 그러니까 우리 그 인공지능법의 용어로 따져보면 디플로이어를 이제 좀 관점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리스크 평가나 영향 평가는 그간의 이제 제도가 운영되어 온 것을 보면 차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저는 리스크 관리가 이제 전공인 사람인데요. 근데 제가 그 연구를 해본 결과 적어도 인공지능의 영역에서는 그게 EU법이든 미국 법이든 캐나다 법이든 어느 나라의 법이든 고위험성이라고 얘기하든 하이 임팩트 고영향이라고 얘기하든 사실 그 방법론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말씀드리면, 왜 고위험성이 아니고 고영향이야? 왜 EU처럼 고위험으로 안 했어?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꼭 EU랑 똑같이 만들겠다라고 하면 좀 다른 접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입법자들의 선택의 문제이고, 이거는 기술적 차이나 학문적 차이나 제도적 차이라기보다는 정책적 지향의 차이인 거고, 저는 고영향이라는 용어의 선택이 훨씬 더 혁신 친화적이고 활용 맥락을 중시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더 중요한 건 고위험이냐 고영향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실효적으로 이 고영향 인공지능 체계, 규제 체계를 만들 것이고 관리할 것인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이제 질문들을 해볼 텐데요. 제가 시간이 6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좀 하겠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프로세스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 징표 이런 것들이 아주 모호한데요. 물론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이 부분은 극복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뭐하면 과기부에 물어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 좀 그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규범적으로도 과기정통부의 확인을 받으면 확인은 처분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종의 뭐 이렇게 사전 규제처럼 작동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어떤 나라도 이렇게 그 고형량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고위험성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할 때 처분을 통해서 그 법적 지위를 확인해줘서 시장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되는지를 정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좀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구조의 문제가 있는데, 고형량 인공지능에 해당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역량 인공지능에 해당하면 또 기본권 역량 평가를 별도로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환 구조의 논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도 좀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누가 무슨 의무를 부담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앞선 발표에서도 지적이 됐고 저도 수범자가 너무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AI 생태계 안에서 그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그걸 아주 섬세하게 짚어내지는 못했고요. 아마 이제 혁신과 이제 규제, 신뢰의 균형을 모색하는 관점에서 좀 이 부분이 누락되지 않았나 좀 싶은데요. 간과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고역량 인공지능에 해당하면 인공지능 사업자가 아까 제가 개관해드린 그런 의무들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누가 어떤 의무를 어떻게 나눠서 부담하느냐가 없고요. 그냥 인공지능 사업자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개발 사업자인지 아니면 그냥 운영 사업자인지 이용 사업자인지 그들의 역할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의무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령으로 정리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그 행정법의 관점에서는 적법한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는 안 그렇게 한다. 이 점을 좀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고역량 인공지능 이제 의무들이 있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안전성, 신뢰성 확보 조치입니다. 아까 제가 열거했던 6가지 항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 이 규제를, 이 준수 사항을 우리 기업들이 정말 준수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고성능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규제 체계는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델에 대한 규제 체계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뭐 정부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규정으로 모델도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 그게 타당한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법적으로 이게 법률 원칙에 좀 반하는 게 아니라 규제인데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도 맞지 않습니다. 모델과 시스템은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고요. 주요국들은 모델을 규제를 합니다. 그리고 안전연구소의 핵심도 그 범용 인공지능, 최첨단 인공지능 모델을 이제 안전관리하기 위한 데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럼 우리나라 법 체계를 엄밀하게 적용을 해본다면 오픈 AI에서 GPT-4 모델을 가져다가 우리 기업이 챗봇 서비스를 고역량에 해당하는 챗봇 서비스를 만들었다. 근데 얘는 또 고성능 시스템, AI 시스템에 해당한다. 그것을 최종 이제 소비자들에게 시민에게 적용한다라고 할 때 이 그림에서 보면요, 오픈 AI는 책임을 안 집니다. 어떤 규제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모든 규제를 준수해야 되냐? 우리 기업이 준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기업에게 요구되는 규정 그 의무 사항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픈 AI가 물론 계약에 의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 모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은 우리 법을 준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가치 사슬 내에 정보 접근성의 문제가 우리 법에서 안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 사업자와 하류 사업자 간에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가 우리 법에 없다. 이 부분을 좀 짚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기업들이 고역량 인공지능에 해당할 경우에 우리 법을 진수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아니면 준수하는데 계약으로 해결해야 된다면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델 그 최첨단 모델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하류에 있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규제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게 하는 법적 규제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EU에서 고성 GPAI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코드 오브 프랙티스가 나왔다 이렇게 앞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핵심이 투명성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여러 가지 안전성, 뭐 기술적 조치에 대한 정보를 많이 만들어서 하류 사업자에게 제공해줘라. 고위험성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해줘라라는 게 그 내용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법이 정말 실효적으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신뢰 기반을 달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이제 그 지능의 목적도 산업지능적인 기능도 수행해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우리가 왜 규제하려고 할까 생각을 해보면 아직 얘가 위험할 것 같은데 왜 위험한지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서 신뢰 기반을 조성하려고 한 것인데요. 그러면 불안한 것에 대한 신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방식은 최상의 방식은 뭘까요? 안전 조치 잘해, 뭐 그 이용자 보호 정책 잘 만들어 이런 걸까요? 저는 그게 어떻게 제대로,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걸 잘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잘 배포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아는 수준으로, 그리고 제가 필요할 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면 아직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나라는 이 부분은 좀 기업들하고 논의가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혹은 저와 같은 연구자들이 고역량 인공지능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근거를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미국이나 EU나 캐나다와 전혀 다른 지점이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39초 남았는데 지난 것 같은데요. 저한테 1, 2분만 더 주시면 제가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업진흥의 관점에서 우리의 규제 수준이나 규제 내용이 적절한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실 2015년부터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이제 연구를 해왔는데 그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적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공통적으로 주요국들이 규제의 대상으로 관심 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엄격한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테스트와 모니터링이고요.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범용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규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은 뭐가 빠져 있을까요? 사이버 보안 언급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만 제대로 규제해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을 수 있고 혁신 친화적일 수 있고 충분히 신뢰를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칙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강조되는 게 투명성입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진흥적 관점에서 우리 고역량 인공지능 시스템이 과연 국제 경쟁력이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일본과 조금 대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일본에서 AI 추진법이 나왔는데요. AI 추진법은 이제 지능도 목표하고 있고 신뢰도 목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딱 하나의 그러니까 규제적 관점에서의 규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정부에게 능동적으로 인공지능을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에 이 부분이 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고역량 인공지능 시스템 없어도 우리 정부가 미리 어떤 부분에서 미리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를 먼저 공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부의 인공지능 규제 정책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다면, 이렇게 강하다고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굳이 이런 다양한 규제들을 지금 만들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잘 해야죠. 시행령도 잘 만들고 제가 지적한 쟁점들도 뭐 여러 이제 전문가들과 또 우리 이제 민간에 계신 분들 모셔서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글로벌 주요국들이 지향하는 바가 규제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조금 더 저희 면밀히 좀 검토하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게 명확한가? 우리 기업들이 이 법 믿고 들어가서 사업할 수 있겠는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가? 정말 이 수단이 우리의 법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되짚어 보면서 접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발표를 마쳤는데요. 저의 발표가 또 우리 앞으로 이제 이어질 발표들이 우리 인공지능 기본법의 발전에 큰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